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샘입니다. 오늘 주제는 인구 통계학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조사로 인해 인구 통계학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인구조사를 통해 개인과 가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 정보에는 나이, 성별부, 출생지, 거주지, 교육 수준, 직업, 급여 등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모든 사람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이 정보를 신원 파악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공개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는 교육, 보건, 교통, 주거 등 공공정책을 마련하거나 수정하여 국민의 요구에 더욱 잘 부응할 수 있게 됩니다. 현대 인구 통계학에서 중요한 세 가지 기본 요소는 출생률, 사망률, 그리고 이주입니다. 그렇다면 왜 정부나 다른 집단은 사람 수를 계산할까요? 오늘은 인구 통계학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구 통계학이라는 용어는 그리스어의 데모스, 사람, 인구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용어 자체는 오래전부터 있었고 사람을 세는 일도 새로운 일은 아니지만 인구 통계학이라는 학문이 정식으로 자리 잡은 것은 17세기 잉글랜드에서부터입니다. 존 그라운트라는 사람이 인구 통계학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당시 런던에는 매주 발행되는 사망자 수 집계표라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얼마만큼의 사람이 사망했는지, 그 사인이 무엇인지, 나이와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가 기록되었습니다. 지역 행정기관은 전염병, 특히 패스트 같은 대규모 유행병을 감시하기 위해 이러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존 그라운트는 이 사망률 보고서를 분석하고 사망률 보고서에 관한 자연적, 정치적 관찰이라는 책을 펴냈는데 여기에 생명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생명표를 통해 그라운트는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던 사망률의 패턴과 추세를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런던 인구 중 16세가 되기 전에 사망하는 사람이 3분의 1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어 유아 사망률이 매우 높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남아가 더 많이 태어나지만 어릴 때 사망할 확률이 높아 결국 남성과 여성 수가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점도 알아냈습니다. 또한 이 생명표를 통해 런던에 거주하는 사람 수, 가구 수, 그리고 생존 가능성 등을 추정했습니다. 당시 런던은 패스트가 유행하던 시기였는데 그라운트는 데이터를 분석해 패스트가 주로 공기를 통해 전파되며 사망의 주요 원인임을 알아냈습니다. 그의 업적이 크게 인정받아 잉글랜드 국왕에게 생명표를 제출한 후 왕립학회에 초청되었고 이는 인구 변화와 사망률을 이해하는 데 그의 연구가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같은 시기에 또 다른 영국 경제학자인 윌리엄 패티는 자신의 저서 조세론에서 사망률에 관한 견해를 밝히며 런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질병에 걸리는지 사망자 수를 통해 추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시골 지역의 질병률도 가늠할 수 있다. 이후 의학 전문가와 상의해 국가 전체가 필요로 하는 의사 수를 추정하고 수술에 약사, 간호사로 일할 인력량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수치를 통해 부족한 능력을 가진 의사들을 걸러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패티는 초기 통계학과 공중보건 분야에서 선구적인 사고를 보여주었으며 사망률 데이터를 활용해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보건 정책을 개선하며 의학교육과 전문직의 질을 높이려 했습니다. 17세기는 과학혁명이 진행되던 시기로 갈릴레오, 뉴턴, 케플러 같은 과학자들은 자연현상을 수학으로 설명하며 자연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가들은 출생과 사망 등 인구 현상을 수치화하고 예측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100년 뒤인 1798년, 토머스 말서스가 인구 원리에 관한 에세이를 발표했습니다. 말서스는 인구가 식량 공급에 비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는지를 논의했습니다. 그는 인구를 조절하지 않으면 1, 2, 4, 8, 16으로 급격히 늘어날 수 있지만 식량은 1, 2, 3, 4, 5처럼 천천히 증가하여 결국 식량 부족, 기근, 질병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예방적 억제책이라는 개념을 언급했는데 이는 사람들이 스스로 결혼을 늦추거나 자녀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족 규모를 제한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말서스는 이러한 행동이 인구 압력을 완화하고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농업 기술의 발전과 근대적인 피임법의 등장으로 인해 그의 일부 예측은 그대로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 기계화가 이루어져
과거 인력과 가축에 주로 의존하던 농업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콘돔, 피임약 등 현대적인 출산 조절 수단의 보급으로 출생률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말서스가 우려했던 극단적인 인구 폭증 문제는 어느 정도 완화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이론은 중요한 통찰을 주었으나 기술과 사회의 발전으로 인해 일정 부분 수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출생률과 사망률에 대해 다양한 이론을 제시한 사람들을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사망률을 수학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1825년 영국인 벤자민 고퍼츠가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사망 위험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수학 공식으로 제시했는데, 이를 오늘날 고퍼츠 사망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히 말해 고퍼츠는 사망 위험이 나이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사망 위험이 일정한 비율로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고퍼츠의 이론은 나이가 사망 확률에 있어 핵심 요인임을 강조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고퍼츠의 모델에서 사망률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단순히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퍼츠 모델은 보험 계리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생명보험과 은퇴 설계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인체는 30세 전후부터 노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므로 매우 어린 연령대의 사망률 예측에는 고퍼츠 법칙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전, 사고, 전염병 등 다른 중요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으면 예측이 부정확해집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약 40년 후 영국의 보험 계리사 윌리엄 메이컴은 고퍼츠의 모델을 개선했습니다. 그는 나이와 무관한 상수를 추가하여 예측을 더 정확하게 만들었습니다. 메이컴은 사망률을 나이 하나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고, 이러한 상수를 통해 유전, 사고, 질병 등 나이 이외의 요소도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9세기 유럽은 특히 산업혁명 시기와 그 이후에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도시는 빠르게 팽창했고 많은 사람이 좁은 공간에 몰려 살며 하수처리나 깨끗한 식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콜레라 같은 질병이 오염된 물을 통해 급속히 퍼지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에 사망률과 환경 데이터를 분석하면 공중보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1848년에 런던에서 콜레라가 창궐했을 때 지역별로 사망률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역학자 윌리엄 판은 방대한 사망률 데이터와 수질 정보를 조사했는데 콜레라 발병이 특정 지역의 물 공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해당 지역들은 모두 오염된 템스강의 물을 공급받는 2개의 수도회사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파의 연구로 물 공급원과 콜레라 발병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드러났고, 그는 수도회사가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853년에 콜레라가 다시 런던을 덮쳤을 때 파는 사망률을 분석하여 이전보다 물 공급을 개선한 지역의 사망률이 인접 지역보다 낮아졌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문제들이 하나씩 개선되는 가운데 사람들은 그동안 소홀히 다뤄졌던 이주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이전에는 교통의 어려움과 데이터 수집의 제한으로 이주에 대해 깊이 연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1885년에 에른스트 게오르크 라벤슈타인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이유와 패턴을 정리해 라벤슈타인의 이주 법칙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더 나은 일자리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그리고 대도시일수록 더 많은 인구가 몰린다는 점 등을 기본 개념으로 제시했습니다. 라벤슈타인의 이론은 이주 현상을 이해하는 토대를 제공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출생률, 사망률, 이주율이 어떻게 전체 인구 변화에 영향을 주는지 종합적으로 살피게 되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는 유럽과 북아메리카를 중심으로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출생과 사망 변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고, 이를 바탕으로 인구 전환 이론이 발전했습니다. 인구 전환 이론에 따르면 첫 번째 단계인 전산업사회에서는 태어나는 아이도 많지만 질병, 기근, 의료 지식 부족으로 사망률도 높아 인구가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전환 단계에 들어서면 의료, 위생, 식량 사정이 개선되어 사망률이 크게 떨어지지만 출생률은 그대로 높아
인구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세 번째 단계인 산업사회에서는 도시에 살며 아이를 적게 낳기 시작하고 여성들의 사회 진출도 활발해지면서 출생률이 내려가지만 이미 사망률이 낮기 때문에 인구는 계속 성장하나 그 속도는 점차 느려집니다. 네 번째 단계인 토산업사회가 되면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아져 인구가 안정적이거나 아주 완만하게 증가합니다. 이 시기에 나라는 의료가 발달하고 수명이 길어지며 개인 생활과 경제 발전에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1950년대 이후 몇몇 국가는 출생률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1952년부터 인도 정부는 인구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가족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적은 자녀를 권장하고 영구 피임 수술도 장려했지만 1970년대까지 피임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적었습니다. 언어, 종교, 문화가 매우 다양한 인도에서 이러한 계획을 시행하기는 어려웠고 결국 기대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에 1976년 인디라 간디 정부는 더욱 강압적인 정책을 펼쳤는데 이는 큰 반발을 불러일으켜 1977년 선거에서 패배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인도의 가족계획 사업은 큰 좌절을 겪었습니다. 1965년에 루마니아는 동유럽 국가들처럼 출생률이 낮아 인구 감소를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 지도자였던 니콜라의 차우셰스쿠는 군대와 공장을 위해 인구가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966년에 낙태를 매우 제한하고 다자녀 가정에 재정 지원을 하는 등 출산 장려책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1965년에서 1970년 사이에 출생률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다시 출생률이 떨어지자 1984년에 재차 강도 높은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가임기 여성은 정기 검진을 받아야 했고 25세 이상 미혼자와 자녀가 없는 부부에게는 특별세가 부과되었습니다. 1985년부터는 이미 5명 이상의 자녀가 있고 45세가 넘은 여성만 낙태를 허용했습니다. 이렇게 각 나라마다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 정책을 폈고 그 과정에서 여러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인구통계학은 고대 인구를 연구하는 고대 인구통계학 같은 새로운 분야로 확장되었습니다. 고대 인구통계학은 과거 시대의 인구 규모, 구조, 평균 수명, 사망률을 추정하려고 하지만 직접적인 인구 자료가 부족하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인구조사 데이터가 풍부하지 않으므로 주로 무덤, 인골 같은 간접적 자료에 의존해야 합니다. 또 가족 구조와 변화에 초점을 두는 가족 인구 통계학, 지역적 분포를 연구하는 공간 인구 통계학, 수학 모델을 활용하는 수리 인구 통계학 등 다양한 세부 분야가 생겨났습니다. 각 분야는 고유한 방법론과 관점을 사용해 인구 변화를 다각도로 분석하며 이를 통해 인구 변화가 사회의 여러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게 됩니다. 인구 통계학자들이 인구 변화를 연구하는 이유는 인구수의 변동이 사회, 정치,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인구 규모와 구성 변화를 알면 정부나 단체는 급격한 인구 증가나 감소, 고령화, 이주, 도시화 같은 문제에 대비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유엔이 발표한 2022년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0년 사이에 고소득 국가 인구 증가에는 출생과 사망의 차이보다 국제 이주의 기여도가 더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고소득 국가에서는 이주가 유일한 인구 증가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선진국에서 이주가 인구 증가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며 이를 바탕으로 각국은 이민 정책과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고령화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2050년은 동남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에서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65세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많은 선진국이 고령화로 인한 사회, 보건, 노동시장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 인구 통계학자들의 연구가 필수적입니다. 인구 고령화가 사회와 경제, 그리고 복지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구 통계학은 출생, 사망, 이주 추세를 분석하여 사회와 경제의 미래를 예측하고 설계하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또한 인구 변화가 환경, 도시 발전, 전 지구적 이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연구함으로써 현재 우리가 당면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열쇠가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 다른 영상도 확인해 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